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이거 연쇄살인이야! 지금부터 판 뒤집혔다. 베테랑 2편이 개봉 첫날인 9월 13일에 50만 관객에 육박했고 이튿날 낮에 벌써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첫날 기록만 보더라도 1편의 41만 명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9년 전에 비해 인구수도 늘고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베테랑 1편이 재벌과 자본의 권력과 횡포를 응징하는 서사를 담았다면 베테랑 2편은 자경단으로 해석되는 비질란테를 체포하는 서사를 담았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만난 유승환 감독은 베테랑 2는 빌런이 없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베테랑 2에서 주인공 형사 서도철은 어쩌면 자신의 그림자와 싸운 것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죠. 20, 30대의 서도철이 조금만 더 나아갔다면 베테랑 2의 비질란테 해치처럼 됐을 수도 있고 그만큼 서도철과 해치는 무척 가깝게 붙어있는 캐릭터이며 결국 서도철이 극복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감독의 의도입니다. 극중 비질란테로 등장한 인물에 대해 역시 중심 인물인 한 유튜버가 해치라는 별명을 붙여주는데요. 해치는 해태의 원말로 시비와 선악을 판단해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해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가? 라고 말이죠. 김수영 시인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에서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라고 아프게 성찰했습니다. 베테랑 2를 보고 문득 이 시가 떠올랐어요. 이 영화에서 비질란테라고 인식되는 해치는 경찰총장과 판사와 장관 등 고위 책임자들이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처단하는 사람들은 비록 파렴치한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개별적이거나 단편적인 범죄 행위자들입니다. 베테랑 1편에서 자본의 권력에 대항하는 구조적인 시선이 크게 약화된 거죠.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태원 참사와 고위 정치인 수사에 맥을 못 추는 현재 검찰의 모습과 연결시켰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죠. 상업영화와 대중예술의 범주를 지키더라도 은유적이거나 다른 비유의 방식을 통해 드러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 해치는 자경단원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비질란테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경단원은 지역 주민들이 도난이나 화재 따위의 재난에 대비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조직한 민간단체인 자경단의 조직원을 말하고 비질란테는 비윤리적 범죄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는 민간인을 말하죠.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조직화되지 않았다거나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해치의 행위는 민간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를 지키기 위한 자구 행위도 아니고 비윤리적 범죄자를 체포하고 처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해자랑 똑같은 형태로 머리가 깨져 있는데요. 대신 정의 구현해준 거 아니냐고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법도 대응해도 됩니까? 해치의 설정이 애매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한 인물이 해치로 전환하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치안과 사법당국이 안이하고 무능하다는 것으로 해치의 등장 배경은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 인물이 해치로 활동하게 된 개인적 동기도 중요한데 그것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해치란 명칭도 대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패기자 출신의 한 유튜버가 붙인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유튜버 말입니다. 둘째 이유는 처벌과 살인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고요. 해치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두 번 비질란테다운 처단을 행했지만 이후에는 그저 연쇄살인범에 가까운 인물로 묘사되고 말죠. 작품 자체의 의도일까요? 진정한 비질란테는 없다는. 그렇다면 정의와 정의의 충돌이라든가 정의 구현 방법에 대한 고민이라는 이 영화 해석은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비질란테라는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흉악한 살인을 저지르는 또 다른 범죄자나 사이코패스만 있을 뿐이죠. 아니면 처음엔 해치였다가 나중에 범죄자로 변한 건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유와 결합해 캐릭터의 일관성 결여로 이어집니다. 비질란테로 행동하게 된 동기도 비질란테가 단순 범죄자로 전락한 동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서 이 캐릭터는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검경과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무뎌지면서 연쇄살인범과 거친 츤데레 형사의 대결로 많은 영상이 할애됩니다.
베테랑 2의 영어 제목은 I the Executioner입니다. 나는 사형 집행인이라는 뜻이죠. 이 사형 집행인은 서도철 형사일까요? 해치일까요? 서도철은 체포할 때도 최소한 죽이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형 집행인은 해치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애매합니다. 사형 집행인은 판단이나 판결은 하지 않죠. 해치도 대중이 원하는 대상 중에서 처단 대상을 선정한다는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해치는 자신의 의도대로 처단 대상을 고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식 처단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잘못된 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감독이 대중이 시키는 대로, 대중이 원하는 대로 처단한다는 말 그대로의 사형 집행인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치용 평론가는 오마이뉴스에 흥미로운 비평을 실었는데요. 1편이 정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편은 정의 실현의 방법론을 조명한다고 하면서 1편이 사회학에 기반했다면 2편은 윤리학에 기반한다고 봤습니다. 적절한 비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단순히 형사와 재벌 3세, 형사와 비질란테의 대립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단순합니다. 영화가 과연 의도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이 영화에서 제도와 대중의 갈등을 봅니다. 이때 제도는 치안당국과 사법기관이고 대중은 주로 유튜버와 적극적 군중입니다. 베테랑 2에서 전편에 비해 법을 지키는 형사와 비윤리적 범죄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점에서 한 걸음 발전된 서사를 보고요. 살인은 살인이야. 제지업계를 잡는 게 내 일이고. 그런데 2편에서 선과학은 분명하지 않아요. 치안당국과 사법기관은 무능하고 안이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진 기관이 안이하고 무능하다면 그것은 사회적 악입니다. 하지만 대중도 선하지만은 않은데요. 이 영화에서 대중은 집단지성이나 디지털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우매한 군중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 군중은 인기 유튜버에 의해 조정당하고요. 게다가 이 유튜버는 범죄자와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의 범죄자보다 더 교활하고 악독합니다. 혼란한 시기죠. 비질란테조차 진정한 비질란테가 아니라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범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악인인 시대입니다. 서도철 형사도 단순 무식하고 폭력적인 인물이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다면 서도철의 부인 정도입니다. 대중의 모습과 관련해 핸드폰의 역할도 흥미롭습니다. 베테랑 1편에서 핸드폰은 집단지성과 디지털 이성을 가진 대중의 사회적 고발수단이었습니다. 반면 베테랑 2편에서 핸드폰은 자극적인 장면을 즐기는 우매한 군중의 소비수단이거나 이 군중을 가짜뉴스로 동원해 자기 입속을 채우는 악성 유튜버들의 도구일 뿐입니다. 서도철과 그의 동료들은 핸드폰을 들이대는 군중들에게 시종일관 찍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감독과 영화는 비질란테와 싸우거나 사적 자구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유튜버와 우매한 군중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도철 형사가 핸드폰 촬영을 막으며 좋은 살인과 나쁜 살인이 따로 있냐고 일갈하는 외침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죠. 서도철의 행동과 캐릭터도 전편과 비교해 좋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도철의 가정사에 더 많은 장면과 서사를 할애하고 어느 정도 가정적으로 변하고 폭력의 정당화를 약화시킨 것이 베테랑 2편에서 달라진 면이긴 합니다. 깽값은 물어줘도 쥐어터져 병원비 내는 것은 못 참는다던 1편의 서도철이 2편에서는 아빠가 생각이 짧았다고 아들에게 사과하죠. 베테랑 1편이 개봉된 지 약 10년이 흘렀습니다. 압축적으로 성장하는 한국에서 10년은 다른 나라에서 한 세대인 30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쁜 남자나 츤데레, 박력 있는 남자가 통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마초적 행태가 데이트 폭력 등 범죄로 이어진 경우가 허다하게 보도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른바 무해한 남자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혜인을 캐스팅한 것은 그런 점에서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TV 드라마에서 보인 그의 이미지는 댄디하면서도 무해한 이미지였으니까요. 이러한 이미지가 영화 후반부에서 잔인한 악한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은 괜찮은 볼거리입니다. 1편에서 처음부터 강인하고 야비한 인상을 주는 조태호 역의 유아인과는 다른 매력이 있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변한 모습을 보이지만 형사로서 서도철은 여전히 시도 때도 없이 욕설을 내뱉는 단순하고 폭력적인 인물입니다. 1편에서보다 나아진 게 거의 없어요.
이런 거친 마초적 모습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1편에서는 재벌의 비윤리성과 비인간적 모습이 선명해서 서도철 형사의 폭력과 단순함이 가려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의 구분이 애매한 2편에서는 그의 폭력과 단순함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어 버립니다. 액션 장면은 과연 액션의 거장 유승환 감독의 작품답습니다. 촬영 기법뿐 아니라 종합격투기의 현란한 기술들이 카메라의 빠른 속도와 몸놀림으로 시선을 사로잡죠. 칸 영화제에서 초청할 만합니다. 지난 5월 제77회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받았죠. 칸 영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관이 류미에르 극장인데요. 영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류미에르 형제의 이름을 딴 이 류미에르 극장은 개막식, 폐막식 장소로도 이용되고 극장 앞 계단이 바로 레드카펫 계단이기도 하죠. 이 극장은 그 상징성만큼 예의를 갖춰야 해서 오후 7시 이후 관람에서는 정장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검은 나비 넥타이에 검정색 양복, 여자들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죠. 베테랑 2도 이곳에서 최초 상영되었고요. 하지만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이다운 기자가 본 것처럼 1편과의 차이점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날에 50만 관객, 이튿날에 100만 관객이 어떻게 늘어날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